오늘 윤석열이 결심 공판을 가졌는데요. 어떤 혐의였냐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서 혹시 전쟁의 기미가 보이면 그걸 이제 명분으로 계엄을 일으켰다. 뭐 이 혐의로 오늘 결심 공판을 가졌는데 1심입니다, 아직. 근데 특검이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김용현에게는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30년 충분한가요? 저는 뭐 충분하진 않다고 보는데요. 이게 이제 내란에서 무기징역 선고받고 그 다음번으로 지금 중재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왜 부족하다고 보는 이유는 사실 전시 상황을 유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시 상황을 유발했다는 것은 온 지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걸고 행했다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모든 전쟁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이어지는 형태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6.25 전쟁도 마찬가지로 휴전선 부근에서의 소규모적인 국지전이 결국에는 전면전으로 확대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전시 상황이 윤석열의 의도처럼 그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전쟁의 긴장성을 유발하면서 이것이 전면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위험한 행태를 지금 지시를 한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한 것 치고는 30년 구형은 저는 적다라고 봅니다. 제가 저 변호사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 법리적 해석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예. 이제 들은 상식으로는 처음에 이제 이걸 외환죄로 이제 한번 하려고 고민했는데 했다가 이제 헌법상 북한도 대한민국 영토기 때문에 외환죄가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적죄, 일반 이적죄를 했는데 즉 적을 이롭게 했다. 그러면은 적을 이롭게 해서 배반죄라는 거잖아요. 배반죄. 그럼 무엇을 국가를 배반했다. 국민이 국가라고 봤을 때 국민을 배반한 죄거든요. 예. 그래서 이 이적죄로 30년을 구형했는데요. 이게 지난번에도 그렇지만 이 판사분들이 국민의 법 감정으로 보는 게 아니라 법 책에 나온 대로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일반 이적죄를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선고 결과가 좀 많이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적죄 플러스 직권남용이 같이 들어갔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이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이제 북한을 자극해서 전쟁을 유발했다라고 하는 것은 의혹 제기가 계속 이루어졌고 다른 것들은 사실 증거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내란 사건에 큰 무리가 없이 우리가 국민들에게 생중계됐던 내용들을 확인하면서 무기징역 뭐 이렇게 쭉 정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일관되게 부인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증거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그렇게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을 하는데 왜 그러면은 지금 내란 특검에서 이 부분에 대한 그것을 30년, 25년을 했느냐. 증거가 명확하다는 거예요. 부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고 보면 왜냐하면 이걸 인정한다는 것은 내란을 완수하기 위해서 북한을 자극했다는 것은 국회를 욕하고 국회가 뭔가 국정 운영에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인정을 하기에는 너무나 큰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 특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30년, 25년 그리고 20년, 여인형도 20년 오늘 구형됐거든요. 완전히 중재로 다스려야 한다라는 것은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전쟁을 유발하면서 이런 방식의 범죄 행위를 하는 것은 철퇴를 내리겠다는 의지가 이제 담겨 있기 때문에 이정엽 부장판사가 이제 이걸 생중계로 지금 뭐 6월쯤에는 하지 않겠습니까? 선고를 할 때 한번 봐야 한다. 이 형량이 제로 아니면 30년, 20년 이렇게 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당사자가 부인하고 있으니까 증거불충분이라고 재판부에서 빠져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맞아요. 끝까지 부인을 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선고 결과가 제가 좀 지켜봐야 된다고 아까 되돌려서 예, 얘기했던 거. 예. 근데 여인형 그 핸드폰에도 뭐 이렇게 뭐라고 메모한 거 보면 사실상 이제 불안정한 상황을 계속 만들어서 전시에 준하는 뭐 상황을 만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노상원 수첩에도 NLL 뭐 이렇게 도발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 정도면 증거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장난삼 내가 썼는데 그게 무슨 증거입니까? 난 그럼 내 생각을 기록으로도 못 남깁니까? 여인영이가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고요. 아니 그러면 내가 지난번에 그
판결 내린 직위원인가 누가 그거 직위원이죠. 예, 이거 인정 안 했잖아요. 여인용 노상원 메모도 수첩. 그렇고 노상원 수첩도 그렇고 아. 이 증거의 신빙성을 꽤 낮게 봤거든요. 예. 예, 그래서 맞아요. 인정 형 안 적용이 했어요. 좀 낮아갖고 형량이 예. 여기서 좀 많이 빠졌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 재판부에서 이걸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또 당시에 그 재판도 뒤집힐 상황이 있겠네요.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대법원까지 전용으로 가야 하는데 예, 이게 예. 당사자가 100% 부인이야. 증거는 충분히 있어. 30년, 25년, 20년 이렇게 구형을 했어요. 분명히 전쟁 유발을 했다라는 증거가 있다고 공소 유지를 하고 있을 때 판사는 공소 유지가 되면 거기에 유사한 형량을 선고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하. 아니라고 하면 이건 제로가 되지 않습니까? 예. 장난삼아 써놓은 것이다. 끌적끌적거렸던 기록을 가지고 무슨 증거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경우에 그리고 또 국가보안상 기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알릴 수 없는 뭔가 구체적인 증거도 또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비공개 재판도 하고 지금 이렇게 진행 중인데 어쨌든 이정엽 부장판사가 최종적으로 선고를 내릴 때 어떤 형량이냐라는 것이 내란 사건만큼 중요하지는 않지만 이것도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재판이 될 아하. 것이다. 이렇게 설마 또 이제 마지막 판결 내릴 때 다만 해서 일반이적 초범이라서 형량을 줄이다 뭐 이러지는 않으시겠죠, 전쟁 판사님? 유발의 초범이었죠, 진짜. 판사님? 저는 그래서 이 판결에서는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의 중요해요. 여추의 판결문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네. 북한에 보낸 건 사실이잖아. 예, 그래서 드론을 여기에- 평양 상공에 보낸 예. 건 사실이고요. 그것도 김정은의 사저 근처까지 보냈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제대로 좀 판결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30년도 사실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고를 좀 드리자면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김건희와 윤석열 재판이 나란히 있습니다. 이거 항소심 선고인데요.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고요.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윤석열이 지금 항소심 받고 있는데 수요일에 요거 두 재판 다 생중계가 되니까요. 이것도 관심 갖고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만날 일은 없는가요? 없습니다. 날짜가 다른 재판입니다. 28일, 다른- 29일이 예. 날짜가 다릅니다. 예, 만났으면 좋겠습니까? 아니 다르네. 28일, 29일. 예, 그때 다릅니다. 하도 저 애틋하다고 예. 또 보고 싶어. 아, 예. 김건희는 고개를 정면만 응시했습니다. 아하. 2024년 10월에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 이런 의혹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과 관련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군 내부자가 MBC에 충격적 제보를 했습니다. 네. 진짜 크게 두 가지인데요. 10월에 우리 군이 무인기 보낸 건 맞다. 와, 이걸 얘기했어. 10월에 우리 군이 보낸 건 맞다. 맞다. 그리고 두 번째 11월에도 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 이 두 가지 새롭게 충격적 제보를 했는데 네. 더 충격적 내용이 있습니다. 무인기가 이제 북한에 침투가 됐죠. 네. 그러자 이제 북한이 엄청나게 반발을 했어요. 그 반발했던 그 내용 한번 좀 보고 오겠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할 엄중한 군사적 공격 행위이다. 자, 이렇게 북한이 엄청나게 반발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 반발을 본 윤석열이가 네. 박수를 치면서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거야. 야, 우리 드디어 들켰구나. 드디어 들켰다. 드디어 북한 화나게 만들었다 이거야. 네. 진술을 좀 소개해 주세요. 자, 현직 장교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그 상황에 대해서 북한이 저렇게 반응하고 나서 VIP 윤석열이죠. 그리고 장관까지 김용현이죠. 네. 그 북한의 발표를 보고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 와. 너무 좋아해서 사령관이 또 하라 그랬다. 그리고 사령관은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까지 내가 들었다. 와, 미쳤네. 진짜. 너무 좋아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들키는 재미인가요? 들키는 재미. 와, 드디어 이거 어떻게 할 들켰다. 거야 이거. 그게 그때 와. 무인기가 소리도 너무 커서 2km 네. 구름 낀 데서도 들렸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때 뭐 북한에 와 있는 러시아 대사인가요? 그 소리를 들었다고까지. 조공비행을 네. 예,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 드디어 들켰다 하고 지금 박수를 친 거네요, 그죠? 네. 와, 이거 진짜 이거는 외환유치 지금 내란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데 이거는 너무나 똑 떨어지는 혐의점 발견된 거 아닙니까? 외환유치에. 이게 외환 유치가 사실 좀 어려운 게 부분이 뭐냐면 적과
통모해야 통모해야 돼요. 돼. 북한과 통모했느냐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래? 예, 북한과 통모했느냐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건 이 없는 것 통모 같은데. 요건이 예. 좀 어려워요. 아, 그거 그래서 어렵네. 아마 일반 이적죄 정도로 시작할 개연성이 있어요. 일반 이적죄 같은 경우는 통모가 필요하지는 않거든요. 아 그래요? 적군을 이롭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건 보세요. 만약 사실은 이게 원래대로라면 조용히 가서 작전을 하고 왔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함부로 무인기 보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지만 네. 그걸 그냥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무인기를 보내면 조용히 작전을 수행하고 와야 되는데 연습용으로나 사용할 낮게 보내가지고 일부러 들키게 하고 박수를 치면서 좋아했다.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입니다. 아. 네, 그래서 일반 이적죄는 딱 어느 정도는 성립이 될 것 같거든요. 일반 이적죄는 제가 보기엔 성립을 하는 것 같고 이적죄는 좀 형량이 낮나요? 네, 형량이 조금 더 낮긴 하죠. 그래도 세요. 그래도 셉니다. 그 전체 장 자체가 굉장히 세게 돼 있고 아, 네네. 통모 부분은 이제 북한 쪽에 조사가 좀 돼야 사실상 정확하게 조사가 되는데 그건 조금 현실적으로 그건 뭐 어려우니 쉽지 않겠죠. 아예 그 북한의 조사와 맞먹듯이 완전히 이쪽에서 뭔가 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나는 조금 어려워서 다만 그쪽에 있는 외환이나 내란죄의 장에는 예비 음모죄를 다 처벌하도록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비 음모. 미수도 처벌하지만 예비 음모도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외환 유치 같은 거는 예비 음모로도 처벌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비 음모.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유한 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건 확실하거든요. 네. 이것만으로도. 그리고 일반 이적죄는 똑 떨어질 것 같은데 예비 음모. 예비 음모는 훨씬 외환 그 전 유치는. 단계에서도 인정될 수 예,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름 끼치지 않아요? 아 너무 소름 진짜 끼치지. 김정은이 저때 당시에 진짜 제정신을 차리고 있었고 또 우크라이나에 이제 김정은은 북한군을 보내고 그런 또 국제적인 상황도 그랬고 네. 만약에 여기서 윤석열이 박수 김용현이 왜 박수 치고 죽었어요? 북한이 이제 도발하겠다. 우리한테 그렇겠죠. 보고한다고 그 국민들이 장병들이 포탄을 맞게 된 상황에 박수를 친 거 아니에요? 이 그 미친 완전 인간들이. 미친 자죠. 박수를 치. 미친 자죠. 진짜 미친 거죠 이거는. 네. 김정은 입장에서는 너무 이상했을 것 같아요. 이게 뭐지? 이걸 왜 보내지? 이걸 왜 이따위 기종을 이런 방식으로 보내지? 혹시 함정인가? 별별 생각을 다 했을 것 네, 같아. 전쟁이 나도 너무 끔찍하지만 예. 사실 그때 북한이 얘에 호응해서 조금 군사적인 충돌을 아유. 했으면 이게 계엄 해제가 사실 안 될 그렇죠. 그걸 원했고. 그러면 이제 그냥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통일 대통령 아, 통일 대통령 건의 어우 너무 되는 끔찍합니다 거니? 진짜. 아, 아니 이건- 대한민국의 군 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이 둘이서 북한이 화내는 거 보고 박수 치면서 웃었다? 이거는 진짜 와. 아니 이거는 그 상황 가지고 북한이 아닌 게 아니라 전쟁을 일으켜도요. 우리 쪽이 잘못이에요. 국제적으로. 그렇죠. 명백 현존한 위험을 그다음에 11월 달에 또 보내려고 하는 무인기에는 아예 프로그램을 해서 평양 상공만 계속 돌도록 만들어놨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놀란 게 무인기 북에 일부러 보내서 그것도 소음이 아주 큰 무인기로 보내서 들키게 만들었다. 네. 정말 많이 충격이었거든요. 들켰는데 들켰다고 박수치고 대통령이 또 해라고 막 격려했다고. 그러니까 너무 그래서 11월에 또 보냈다는 거 네, 아닙니까? 네.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었다는 거잖아요. 이건 온 국민을 사지로 모는 거잖아요. 네. 만약에 북에서 쐈으면 전면전이다 하고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저는 북이 대단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아, 그러니까 친위 쿠데타를 위해서 우리를 지금 나쁜 놈 만들기 위해서 악용하려고 우리를 덫에 걸리게 하려고 지금 보냈구나라는 거 하는 사실을 북에서도 인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북도 어느 정도 짐작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벽 쌌잖아요. 왜 그 네. 철책 앞에.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자의적인 활동들은 하지만 그것의 그 목적, 보낸 윤석열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전부터 계속 계엄의 가능성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특히나 이제 민주당과 그 야당 중심으로 해서 계엄의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지금 그걸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마 친위 쿠데타의 가능성이 또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만약에 거기서 북이 윤석열의 목적을 잘 모르고 조금 더 긴장 상태를 더 고조시켰으면 친위 쿠데타라든가 다른 조치를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을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도 하기 힘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저는 몰랐었는데요. 그 당시엔 전 못 봤는데 네. 최근에 들은 게 러시아에서 논평을 바로 냈다 그래요. 12.3이 나오고 북에서 어떻게 이렇게 잘 전략적 인내를 했을까라는 식의 네. 논평을 러시아가 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야당에서 계속 이자는 군사적인 행동을 통해서 자기의 권력을 더 강화시키려고 하는 계엄까지도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모의하고 있는 놈이다라고 하는 걸 알려줬기 때문에 북도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었겠죠. 우리 내부에서 그런 얘기가 전혀 없고 예방주사를 안 맞아놨으면 네. 북은 더 모를 테니까 그때 여러 가지 조치를 바로바로 조치를 했었으면 정말 대한민국은 큰일 날 뻔했던 거죠. 그게 지금 드론만 띄운 게 아니라 뭐 방사포로 막 그 자주포로 막 쏘고 막 했잖아요. 그 방사포 그들이 쏘는 거 대항해서 뭐 훈련한다는 명목으로 K9 자주포를 막 가까이서 쏘고 뭐 심지어 아파치 헬기가 이제 그 NLA 근처를 따라서 가고 막 전체적으로 이렇게 복귀를 해보면 이제 대북 전단 계속 보내가지고 이 예전에 연평동 포격 같은 우발적인 어떤 충돌을 야기했다. 만약에 북한이 미쳐가지고 또는 일선 지휘관이 오버해가지고 그 풍선 보내는 데에다가 연평도 포격 같은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때도 국지전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제가 그때 사실 경고를 했었어요. 네. 북한이 절대 대응하면 안 된다. 전쟁 난다. 이게 술 수 있다. 그런 지적.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지금 다시 한번 이재명, 김민석이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당시 얼마나 많은 여야에서 심지어는 전직 총리들까지 나서가지고 무슨 계엄령이냐. 헛소리 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재명, 김민석은 계속 줄기차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신호가 북한에 안 갔을 수가 없잖아요. 북한도 정보력이 대단한 나라인데 야 윤석열아 진짜 이 계엄령 일으킬 것 같은데 그 계엄을 지속하거나 또는 계엄을 야기하기 위하여 북한을 핑계를 댈 수 있으니 우리가 즉각 대응하지 말자라는 기조를 세우는 것 같아요. 윤석열이가 미치광이 같은 사람이라고 북한도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 비슷한 논평도 나왔잖아요. 꼴도 보기 싫다, 뭐 이상한 놈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진직에. 참으로 이상한 사람이다. 그래서 뭐래도 남한이 했다 하더라도 즉각 대응을 안 한 거죠. 요거 뭔 일인지 한번 봐봐야 된다. 이거 만약에 우리가 대응하면 이러다가 전쟁 나도 자기들 또 곤란하고 전쟁이 안 나고 친위코드에 악용되면 더 이상한 상황 되는 거고 더 남북관계는 더 진짜 파탄 나는 거고 북한은 더 힘들어지니까 그러면서 전략적 인내, 전략적 어떤 뭐랄까요? 숙고를 했던 것 같아요, 북한이. 그 천만다행이죠. 진짜로 만약에 북한의 강경파가 수뇌부를 장악해가지고 뭐 친위 쿠데타로 악용하든 말든 공화국의 존엄을 건드렸다. 평양까지 왔다. 일단 한 방 날리자. 연평도보다 더 세게 날리자. 서울 북부 쪽으로 하나 날리자. 그 전단 자꾸 보내는 대로. 그래서 경기 북부 주민들 수천 명 끔찍하게 돌아가실 수도 있는. 큰일 날 뻔한. 정말 윤석열 북한도 절대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걸 만약에 야기했다. 윤석열은 옛날처럼 광화문에 쳐다내야 돼요. 민중들이. 전 국민을 볼모로 지금 이런 게임을 벌인 셈이죠. 그러니까 북한이 볼 때도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벙찐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남한에서 아무리 뭐 대북 뭐 심리전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박상학이라는 사람이 계속 대북 전단을 날려보내고 했었잖아요. 근데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원래는 민간 차원에서 보낸 거잖아요. 대북 풍선 이제 전단 넣어가지고 풍선 보내는 거 이렇게 하는데 그 이전에는 그것도 지금 막으려고 많이 노력했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는.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제가 들은 얘기는 박상학 씨나 이런 사람을 그냥 국방부에 가지고 강연시키고 이러면서 사실상 정부가 지원을 계속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장한 게 뭐냐면 대북 풍선에다가 3D 프린터기를 넣어. 그래가지고 북한 상공에 가가지고 3D 프린터기로 막 프린트를 해가지고 뿌린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기술적 진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얼마든지 문구 내용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원격에서 네, 얼마든지 가능한 이런 방식으로 썼는데 근데 그 10월에 북한에서 남쪽에서 무인기 보냈어. 그럴 때 박상학 씨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무인기 보낸 적 없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보면 민간 단체든 뭐 반민이든 정부가 지원을 해줬던 간에 그래도 남한은 그 동안에는 직접 군이 움직여서 무인기를 보내고 대북 전단을 뿌린 적은 없어. 근데 걔네들이 볼 때는 희한한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무인기 그것도 시끄러운 놈 구형을 갖다가 네. 보내가지고 평양 상공에서 막 무인기로 대북 전단을 뿌렸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정상적이지 않아. 이상한 거지. 이것들이 우리한테 그냥 쏴서 맞추라고 하는 거야? 아니 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군사적으로 도발하길 바라는 거야? 네. 거기 휘말릴 수 있겠네 이런 생각들 전 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노골적이니까. 그런데 더 황당한 건 그거 보고 난 다음에 대통령하고 군 관계자들이 박수치고 좋아했다는 또 거야. 하라고 그러고. 네. 미친 거지. 네.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공격하라고 자극한 거나 다름없는 거죠. 맞습니다. 안진걸 소장님 사랑해, 장원영님, 윤재관 대변님 파이팅, 넘버원 청군만마님. 그런데 아마 우리 여러 이제 경론들이 또 있습니다. 아마 인사 관련해서 그런 경론 같은데요. 지금 돌이켜 보면 그 시기에, 그러니까 작년 가을 시기죠. 네. 그 가을 시기에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적경지에서 우발적인 그 총탄이라도 한번 쏠 수 있거든요. 총이라도 한번 쏠 수 그럴 있거든요. 뻔했죠. 진짜 코앞에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우리가 전면전을 할 수 없으니 아니 그래도 우리도 화가 났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그냥 총을 한번 쏠 수도 있어요. DMZ에서. 네.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9.19 군사합의가 파기되고 난 뒤로 지금 판문점에서도 다 총기를 휴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긴장 관계가 형성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든지 무력 시위할 수 있습니다. 총은 쏘지 않다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북한으로서는 카드가 여러 개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도 안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개적인 계엄설이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우리 야당 우리 국민들에게도 많은 사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줬지만 북한에도 사전적인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 공개적인 계엄설이 없었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은 정말 지금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것이고 그래서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그때 당시에 지도부에서 예. 그 계엄에 대한 걸 인지를 하고 미리 이렇게 알려주고 했던 부분들이 새록새록. 그러면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을 걸고 하는 거잖아요. 네. 몇 개월 동안 사람이 안드로메다 사람 취급받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해줬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거기 때문에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대로 된 야당을 하고 국가를 위해서 정말 준비해야 될 것 자기가 완전히 죽더라도 죽을 수도 있더라 하더라도 공격을 받더라도 국가를 위해서 꼭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그렇죠. 지금을 보존할 수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